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우리 그 부동산 공급에서 토지공법에 관한 그 시간은 마무리가 됐고요. 토지공법이 4개가 있죠. 네, 국토교획법,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농지법까지가 네, 토지공법에 영역이 되고요. 자, 오늘 공부하게 될 네, 건축법하고 네, 주택원, 건물공법의 영역이 됩니다. 자, 건물공법의 기본이 되는 네, 건축법 시간이고요. 자, 여러분 교재는 433페이지입니다. 433페이지 진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대지가 나와 있죠. 대지. 자, 대지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잠깐만요. 자, 오늘 그 시간에 건축법은 주로 이제 그 건축법의 적용 범위, 건축법의 적용 범위를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건축법 적용 범위를 크게 이제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이 있습니다. 자, 건축법은 어떤 대상물에 적용될까라고 하는 거죠. 뭐 지나가는 자동차에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하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법은 대지에 적용됩니다. 대지에 적용되는 법이고, 두 번째는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이고, 그리고 공작물도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죠. 공작물. 그래서 건축법 적용 대상물 하면은 네, 이 3가지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대지에 적용되는 법이고, 건축물에 적용되고, 그리고 네, 공작물에 적용되는 법이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를 하게 돼요. 행위. 자, 우리 건축주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네,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될까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건축주가 이것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건축을 하면은 건축 행위, 그리고 건축물을 크게 수순합니다. 대수순이라고 합니다. 네, 건축주가 대수순 행위를 해도 네,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용도 변경 행위는 네,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을 나누게 될 겁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을 2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건축법상 모든 규정에 빠짐없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 있죠. 전부 적용 지역이 있고요. 이 전부 적용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일부만 적용됩니다. 일부 적용. 건축법 일부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죠. 건축법 일부가 적용되는 지역도 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지, 또 어떤 지역은 네,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일부 건축법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지 등을 이제 약속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건축법 적용 대상물 첫 번째 이제 대지부터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이 기본 이론은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어떤 원칙적인 개념과 중요한 예외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교재 433페이지 보면은 오른쪽 제일 밑에 봅니다. 자, 용어 정의에 대지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건축법상 대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건축법상 대지는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다 밑줄 긋습니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법상 대지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자, 건축법상 대지, 건축법 적용 대상물 첫 번째 대지가 되죠. 자, 건축법상 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제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건축법상 대지는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속에서 지적법에 의해서 이제 대지의 개념이 정의됩니다. 지적법상 각 필지, 지적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죠.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이 나눈 토지를 건축법상 대지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걸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건축법상 대지가 뭐죠? 지적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네, 건축법상 대지라고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자,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자, 4필지, 10필지예요. A, B, C 10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으면은 이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법상 각각의 대지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10필지로 나눈 토지는 10필지로 나누어진 그 각각의 필지가 건축법상 각각의 대지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3개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몇 개 대지가 됩니까? 그렇죠. 3개의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곧 1필지, 적어도 괜찮습니다.
지적법상 한 개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곧 한 개의 대지가 된다. 즉 1필지 1대지 원칙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1필지 1대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3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몇 개 대지 됩니까? 그렇죠. 3개의 대지. 5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5개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1필지 1대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2개 이상의 필지입니다.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필지, 2개 이상의 필지를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토지가,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그 43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봐요. 433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은 2개 이상의 필지를 한 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장 넘기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 434페이지 보면은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토지가 몇 개 있죠? 네, 6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두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습니다. 자, 지적법에 의해서 A 필지와 B 필지 이렇게 두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1필지 1대지 원칙이기 때문에 두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몇 개의 대지가 됩니까? 그렇죠? 2개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2개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이렇게 걸쳐서 건축을 해버리면은 건축물이 걸쳐서 건축된 A 필지와 B 필지를 합하여 건축물에서는 몇 개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온다. 2개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 건축하면 합하여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로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자, 2번 봅니다. 2번. 지적법상 합병을 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지적법상 합병할 수 없는 토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5개 정도 아마 지적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지적법에서 아직까지 여기까지 뭐 진도가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적법상 합병할 수 없는 토지 중에서 3가지입니다. 3가지. 첫 번째, 도면 축척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지적법에서는 합병을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도면 축척이 달라서 합병할 수 없는 것을 합한 토지를 건축법에서는 몇 개 대지로 본다?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면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그리고 지번 부여 지역이 다릅니다.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를 경우에도 합병할 수 없지만 지번 부여 지역이 달라서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 달라서 합병할 수 없는 토지를 합하여 건축법에서는 한 개의 대지로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의 지반, 인접하고 있는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적법상 합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하여 합병할 수 없는 것을 합하여 건축법은 한 개의 대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간단하게 외워둬야 되죠. 도면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르거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어서 합병할 수 없는 토지를 합하여 건축법은 한 개의 대지로 본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시설이죠. 동그라미 3번 제일 끝에 도시군계획시설 두 번째 줄에 있죠.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1단의 토지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1단의 토지. 예를 들면은 밑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은 그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죠. 그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은 가장 대표적인 서울시 도시공객시설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월드컵 경기장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월드컵 경기장 축구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축구를 막 여기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와, 관중도 막 응원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또 규모로 봐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은 그 규모로 봐서 지적법상 한 필지입니까? 수십 필지입니까? 수십 필지지만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처럼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가 결정고시는 토지는 2필지 이상이어도 건축법에서는 몇 개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2개 이상의 필지를 한 개의 대지로 하는 토지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한 필지 이상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5, 6월에 강의를 3, 4월에 강의를 진행할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정리해보면은, 자, 건축법상 대지는 지적법에 의해서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각각의 대지가 되기 때문에 1필지 1대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2개 이상의 필지를 한 개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토지도 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 건축물이죠. 자, 이 건축물은 여러분 교재 434페이지, 434페이지 제일 왼쪽 밑에 있습니다. 건축물 나와 있죠.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그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도 있고 또 그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로 구별되거든요.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첫 번째,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서 첫 번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때 지붕은 그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필수죠, 필수. 자,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지붕이 있으면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필수 요소인 지붕이 있다면 기둥 또는 벽이니까 기둥과 벽은 둘 모두가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벽만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옮겼습니까? O가 되죠. 그죠? 지붕만 있다면 네, 기둥과 벽은 둘 모두가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지붕과 벽만 있는 것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건축법 적용을 받은 이 건축물이죠. 이 건축물, 이에 딸린 시설물이죠.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자, 여러분 교재 그 435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을 하고 있죠.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돼요. 그리고 이가 뭐죠? 앞에 건축물이잖아요. 이에 딸린 시설물. 예를 들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적으십시오. 대문, 담장, 옹벽, 굴뚝 등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문, 담장, 옹벽 이런 것은 그 본래는 지붕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본래는 공작물이에요. 그런데 이 대문이나 담장, 옹벽 등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일 경우에는 이것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나대지에 건축물이 없잖아요. 나대지에 축조된 담장이라면은 이것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담장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에 불과해요. 근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축조된 담장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건축물에 딸린 담장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이죠.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이에요. 자, 이렇게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옮겼습니까? O. 이게 2018년도인가 기출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고가의 공작물이죠. 자,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옮겼습니까? O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그 서울 내부 순환 고속도로 가면은 그 고가도로 구간이 많아요. 고가도로 구간이 많게 되는데 그 내부 순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그 고가도로에 그 제설 장비, 뭐 이화막 칼슘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래 등등 제설 장비를 넣어두기 위해서 창고 건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이런 곳은 대지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고가도로 위에 있으니까 고가의 공작물입니까? 고가의 공작물 위에 설치된 창고잖아요. 이렇게 대지에 설치되지 않고 고가의 공작물 위에 설치된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 하면 방금 설명드린 것, 이 동그라미 1번부터 3번, 2번, 3번까지 이 셋 중 한 개에 해당하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될 수 있고요. 저 어디에 나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되던 가지능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건축법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문화재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대지에 설치하는 곳으로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간의 창고, 하청 구역 내 수문 조작실 등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좀 안 적어도 괜찮아요. 저 뒤쪽에 나옵니다. 나중에 살짝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도 있고 또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등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도 있다고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35페이지요. 435페이지 동그라미 3번. 공작물이나 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공작물이지만 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 즉 건축법을 적용받는 공작물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박사는 이제 기억부터 저 밑에 기억까지 나와 있죠. 기억까지 그것을 묶어서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작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건축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이미 축조할 수 없고요.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 되는 거예요.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보면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35페이지 박스봅니다. 자, 박스는 기억본 봐요, 기억본. 높이 2m, 높이 2m를 넘는 옹백과 담장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옹백하고 담장은 전부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2m를 넘는 것만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미 축조입니까? 2m를 넘는 옹백과 담장 축조는 축조를 신고해야 됩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으니까 2m를 축조할 수 없고 축조 신고해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옹백과 담장이죠. 옹담은 2m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옹백과 담장은 2m를 넘는 것은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옹담은 2m 그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강고탑과 강고판이죠. 강고탑, 강고판, 광고판. 그러니까 이것도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하죠. 글자 동그라미 하면은 광광이 되죠. 광광은 4m. 강고탑, 강고판은 높이 4m를 넘는 것. 4m를 넘는 것은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옹담은 2m, 광광은 4m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리고 비업번에 높이 6m를 넘는 골프 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밑줄 그으십시오. 자, 그래서 리을, 미음, 비업을 이렇게 오죠. 굴장기철 6m, 굴장기철 6m 그렇게 옵니다. 굴뚝, 장식탑,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은 높이 6m 넘는 것. 6m 넘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굴장기철 6m, 옹담은 2m, 광광은 4m. 재밌죠? 네.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 굴장기철 6m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떼고 왔죠. 디귿부입니다. 디귿부 보면은 높이 5m를 넘는 밑일 거예요. 높이 5m를 넘는 그 밑에 줄 거 있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입니다. 요즘에 그 높이 5m죠. 네, 높이 5m를 넘는 태양 에너지 이용 발전 설비가 됩니다. 태양 에너지 이용 발전 설비가 되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요즘에 그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동일본 지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그 전력 생산 절차도 전력 생산도 주로 이제 이렇게 친환경적인 태양 에너지 발전 위주로 이제 많이 이제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태양광 발전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발전 설비는 높이 4m, 5m죠. 높이 5m를 넘으면은
건축법상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높이 5m를 넘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일단 이 정도 내놓고요. 이 정도 하면은 솔직히 이런 것은 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듣고 문제 하나 잘 풀도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건축법 적용 대상물 공부한 거죠. 자, 건축법 적용 대상물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건축물, 세 번째 공작물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됩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가는 길에 잠깐만 이제 436페이지. 자, 지하층 나와 있습니다. 5번. 자, 건축법상 지하층이 무엇일까요? 자,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 되는 거죠. 잠깐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지하층. 지나가는 길에 중요한 용어죠. 네, 용어 중에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고요. 자, 여기 일단은 자, 건축물의 바닥면이 자, 이렇게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천정 부분입니다. 천정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2층이 이제 지하층이 되어야 되죠. 지하층이 되려면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 지하층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자, 건축물의 바닥면이 지표면 아래에 있잖아요. 그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이 높이죠. 건축물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스몰 h, 이 높이가 해당 층 높이는 이렇게 됩니다. 층 높이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발을 두고 앉아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죠. 자, 이것을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 라지 H라고 할게요. 층 높이가 되죠. 이 스몰 H,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이 스몰 H가 해당 층 높이에 얼마 이상이 되어 있습니까?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이것을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층고가 10m면은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는 그 층고의 2분의 1 이상이니까 몇 미터 이상이 되야 되죠? 그렇죠. 5m 이상이면 2층은 지하층이 되는 거죠. 즉 층 높이, 층고의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땅 밑에 있어야 지하층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글씨를 읽어보시면 되고 주요 구조부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자,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첨부리 글자 동그라미 하시고 암기하시면 되죠. 내기, 바보지. 어디서? 주계단, 계단에서 그렇게 오시면 되죠. 계단에서 내기하면 바보 됩니다. 내기, 바보지, 주계단. 그래서 이렇게 오십시오. 내기, 바보지. 어디서? 계단에서 그렇게 오십시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종류만 외우시면 되죠. 네. 그 건축물의 부분별로 이제 부위별로 그 명칭은 입문 과정에서 다 설명드린 거죠. 이런 것을 자꾸 설명하고 그럴 시간은 없죠. 용어적이. 자, 이제 넘어가서 437페이지 봅니다. 437페이지 보면은 건축의 정의가 나와 있을 겁니다. 438 넘기십시오. 438페이지 오시면은 왼쪽 제일 위에 봅니다. 자, 심학습에 보면은 구체적 정의에서 건축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건축 아주 중요합니다. 자,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첫 번째 건축행위죠. 건축법 적용 행위 가운데서 첫 번째 건축행위입니다. 건축. 건축행위를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은 건축행위는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제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임의로 할 수 없고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건축행위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건축법이 정하는 건축 절차는 뭐죠? 건축 절차는 원칙이 허가죠. 허가. 그래서 건축은 허가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뭐죠? 허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모든 건축 행위를 허가받지는 않죠. 일부 건축물의 건축은 이제 특례로서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건축법상 건축 행위에는 5개가 있죠. 건축법상 건축이란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틀린다 그랬죠.
근접급성 건축이라 하면 법의 교재봅니다. 5개입니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개를 건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먼저 신축이 무엇일까부터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초집중하셔야 돼요. 신축이 무엇일까? 신축은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한 것은 신축이다. 뭐 묻겠습니까? X예요. 알겠죠? 네. 그럼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한 것은 신축이다. 틀리고요. 신축의 개념을 2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봅니다. 438페이지 왼쪽 제일 위에 봐요. 심화학습. 438페이지 왼쪽 제일 위에 제 심화학습에 보면 신축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밑줄 그십시오. 가로를 건너뛰면서 자,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이게 신축이에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줄 거죠.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줄 거죠.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까지 줄 거예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설명드립니다. 자, 신축이란 자, 건축물이 없는 대지, 나대지잖아. 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이것이 신축이에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게 신축이라고요. 그래서 신축에서 가장 핵심은 없는 대지입니다. 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해 신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자,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부속 건축물이에요. 이렇게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으로 본다는 거예요.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 자,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조건이 부속 건축물이에요. 이렇게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으로 본다는 겁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몇 개죠? 2개. 그 다음에 이제 정축입니다. 정축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정축이란 교재 읽어드리고 합니다. 438페이지. 자, 왼쪽 제일 위에 있죠. 정축. 자, 정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자, 건축물을 축조해서 건축물에 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4개죠.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그리고 높이 이 4개 중 하나 이상을 늘리는 것을 정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축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일단 건축물이 있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합니다. 건축물을 축조하면은 이만큼 건축 면적 등이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자, 4개의 건축 면적이 증가되거나 연면적이 증가되거나 그리고 청수 또는 높이 그럼 몇 개죠? 4개.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이 증가되거나 연면적이 증가되거나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정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신축과 정축을 구별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이에요. 그리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해서 건축 면적 등이 증가하면 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것은 신축. 그리고 있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해서 건축 면적 등이 증가하면 정축이 되는 거죠. 없는 대지, 있는 대지가 신축과 정축을 구별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개축하고 재축이죠. 개축. 자, 개축하고 재축입니다. 교재 읽어드리고 개축과 재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3번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가로를 잘 건너뛰어야 되죠. 자,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철거 동그라미 합니다. 철거하고 자, 그 대지가 뭐죠?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대지죠. 자,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대지에 줄 것이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축것입니다.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면은 개축이라고 합니다. 개축. 그 다음에 4번 제축은 자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 멸실돼서 멸실 동그라미 자 멸실된 대지에 자 줄 것이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다시 축조하는 거 줄 거예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다시 축조해야 됩니다. 다음의 요건이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동그라미 1번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 줄 거예요.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동시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자 축끄지 마십시오. 동수, 청수, 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인 것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동수, 청수, 높이가 다음 중 한 개 당하면 돼요. 즉 기억과 니은 중 한 개 당하면 되니까 기억만 하시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일단 기억만 해요. 줄 거죠. 자 동수 동그라미, 청수 동그라미, 높이 동그라미 줄 것이죠. 동수, 청수, 높이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은 재축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네, 교재는 조금 이따 읽어보고 자 고기 드시고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중에 복습할 때 교재를 보시면 돼요. 설명 들으면 이해가 돼요. 자 개축부터 볼까요? 자 개축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건축물 전부나 일부를 철거합니다. 이때 철거는 전부 철거도 포함되고 그리고 일부 철거도 포함돼요.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이렇게 되죠. 자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가 뭐죠?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대지거든요.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축조해서 자 종전은 철거된 종전수물과 그런 뜻이죠. 철거된 종전수물과 같은 규모 범위,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되는 거죠. 그때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는 철거된 종전구조물과 규모가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24평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24평 단독주택을 철거해버리고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즉 이 종전과 같은 규모 24평 이하 범위 안에서 즉 24평과 같거나 작게 축조하면 개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이대로는 누가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응용했을 때 실력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그때 그 꿀팁을 드리면은 이거예요. 전부 철거했잖아요. 전부 철거하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대지잖아요. 전부 철거하고 즉 없는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조하면 개축이에요. 근데 전부 철거해서 없죠. 없는 대지에 종전보다 크게 축조하면 뭐죠? 없는 대지에 축조하면 뭐죠? 그렇죠. 신축이 되어버립니다. 문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일부를 철거했어요, 여러분. 일부 철거하면 일부가 남아있잖아요. 24평에서 반만 철거하면 12평이 남아있잖아요.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조하면 개축이 맞아요. 근데 일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 어떻게 되죠? 있는 대지에 크게 축조하면 건축 면적 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뭐죠? 증축이 되어버린다고요. 전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 신축. 일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 증축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그 신축과 증축 개념을 이해하신 분은 본 시험에서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 이해 못했으면 리피트 다시 돌립시오. 다시 돌려서 인터넷 강의를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재축 봐요. 재축은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가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됐어요. 전부 멸실. 전부가 멸실될 수도 있고 일부가 멸실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멸실은 없는 대지가 되버리죠. 일부 멸실은 일부가 남아있으니까 있는 대지라는 거죠.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존 건축물 전부 다 일부가 멸실된 대지에 종전과 다시 건축물 축조해서 종전과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동시에 동수, 청수 그리고 높이 동수, 청수, 높이가 종전규모 이하, 종전규모 이하이면 재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동수, 청수, 높이까지 종전규모 이하라는 것은 철거된 종전규모와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개축과 재축의 공통점은
철거된 종전구조물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가 됐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그 원인이 인위적 철거가 원이었다면 개축이고 자연적 멸실이 원이었다면 재축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신축과 정축은 없는 대지의 축조면 신축, 있는 대지의 축조면 정축. 그죠? 인위적 철거가 원인이고 종전 규모와 같은 범위 안에서 축조하면 개축, 자연적 멸실이 원인이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면 재축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전입니다. 이전은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자 그림을 옆에 살짝 그려도 괜찮습니다. 이전이란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죠, 같은 대지.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것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면 이것을 이전이라고 하죠. 네,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그림 보세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겨서 뭐죠? 그렇죠, 신축이죠. 아니,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잖아요. 같은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잖아요. 이렇게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를 이렇게 옮겼다고요. 그러면 신축이죠. 만약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으면 뭐죠? 그러면 있는 대지의 축조면 뭐죠? 있는 대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의 축조면은 정축이 되잖아. 완전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상상하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깁니다. 뭐죠? 이전.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겼습니다. 뭐죠? 신축.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있는 기존 건물이 있는 다른 대지로 옮기면 뭐죠? 정축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전, 재축, 개축, 정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건축이라고 하고 이 5가지 건축 행위를 하면은 건축 급증을 받기 때문에 건축 행위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건축을 허가받지는 않죠. 일부 건축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건축법 적용 행위, 건축 행위에 대한 설명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수선입니다. 대수선. 438페이지에 있죠. 438페이지 보면 대수선 나와 있습니다. 네.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수선이라고 그래요. 네. 대수선. 건축법 적용 행위 두 번째. 대수선 행위. 여러분 집 수리할 때 크게 수선을 하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그죠? 벽이라든지 기둥 같은 거 해체하고 하다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무너져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 인부들 이렇게 희생되는 거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너무 크게 수선하면 구조 안전상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도 이런 행위를 마음대로 못해요.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건축법 적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건축물을 크게 수선해야 대수선인지 그 기준이 객관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대수선 범위,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를 8개를 규정하고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 같이 봅니다. 대수선 1번. 내력벽이죠. 내력벽은 콘크리트 구조로 된 단단한 구조의 벽입니다. 단단한 구조.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은 내력벽이에요. 이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면은 대수선이 돼요.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돼 있죠. 나 뒤에 다 끊으십시오. 교재 다 끊어버리십시오. 이거를 대수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력벽, 쉽게 여기서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을 증설하고 해체만 하면은 대수선이에요. 그리고 그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에요.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선 변경은 반드시 얼마 이상을 해야 되죠? 30제곱미터 이상을 해야 대수선 행위가 돼요. 근데 증설 해체는 뒤에 30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증설 해체
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을 증설하고 해체만 하면 무조건 대수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력벽의 평면적 10제곱미터를 해체하면 대수선이다. 옮겼습니까? 오죠. 내력벽을 10제곱미터를 해체하던 5제곱미터를 해체하던 20제곱미터를 해체하던 내력벽 해체는 전부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기둥을 이번이죠. 기둥을 증설하고 해체하면 대수선이에요. 대수선이에요.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증설 해체하든 대수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증설 해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대수선이라고 하십시오. 단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해야 되죠? 그렇죠.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되지 뭐. 나머지는 똑같은 원리예요. 네. 볼을 증설 해체하거나 볼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 쭉 내려가면 되죠. 그죠? 네. 그리고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지붕틀을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무슨 행위였죠? 네, 대수선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440페이지 와요. 440페이지 11번에 보면은 네,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건축법상 도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도로의 개념까지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도로는 자, 원칙하고 예외에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원칙 위주로 우선 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 위주로 알겠죠? 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교재 그 441페이지죠. 441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빈 공간이 있죠. 그 빈 공간에 네,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도로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도로. 자,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자,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 도로가 이제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보행이 가능해야 돼요. 보행. 사람이 다녀야 되죠. 보행. 이 보행은 절대 요건이에요. 절대 요건. 절대 요건이기 때문에 자동차 통행은 가능하지만 보행할 수 없다면은 절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상 도로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자, 건축상 도로는 보행과 그리고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됩니다. 보행 및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되는데 이때 차량 통행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요건이죠. 자, 이렇게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그때 이제 보행을 위한 너비는 1m로 봅니다. 한 사람이 이제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너비는 1m로 보고요. 그 다음에 차량 통행을 위한 너비는 3m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되니까 건축법상 도로의 소유 너비는 최소 몇 미터 이상, 4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너비 4m 이상 도로, 4m 이상의 도로와 그 예정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제가 반복을 많이 해드리고 있죠.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보행 및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너비 4m 이상, 소유너비 4m 이상인 도로와 그 예정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함이 원칙이에요. 다만, 자, 이게 이제 자동차가 올라갑니다. 자동차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 그럼 자동차 올라가니까 산이고 이제 경사 각도가 크면은 이게 자동차가 올라갈 수 없어. 자동차 다닐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경사 각도가 큰 도로라고 가정합시다. 이제 산 쪽으로 이제 경사 각도가 큰 도로라면은 이제 자동차 다닐 수 없잖아요. 이렇게 지형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고한 구역이에요. 이렇게 지행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곤란하다고
지정 공고된 구역, 이 지정 공고된 구역은 너비 3m 이상, 이 도로의 너비가 3m 이상이면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다고요. 지형적인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곤란하다고 지정 공고된 구역은 너비 3m 이상이면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고요. 그 도로가 끝부분이 막히면 막다른 도로라 그래, 그죠? 막다른 도로. 끝부분이 막다른 도로로서 이 길이가 10m 미만, 막다른 도로로서 이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이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너비 2m 이상, 너비 막다른 도로로서 끝부분이 막힌 막다른 도로로서 이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너비 2m 이상, 2m 이상이어도 건축급성 도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건축급성 도로였습니다. 이렇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 너비 4m 이상 도로와 그 예정 도로를 건축성 도로로 함이 원칙이고요.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도로에 해당하면서 그 도로의 신설 변경에 관하여 그 도로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고시, 신설 변경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도로법, 기타 사도법 등에 의해서 신설 변경이 고시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건축성 도로의 개념이었습니다. 막다른 도로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나중에 5월달 정도에 살짝 강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건축성 도로가 무엇인지 용어 정의까지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그 445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 오면은 다중이용 건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445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봅니다. 다중이용 건축이죠. 별표하시고요. 용어 정의에서 대체로 출제 가능한 영역이에요. 자,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건축으로는 건축구성 다중이용 건축이 됩니다. 자, 다음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박산에 1번과 2번 중 하나에 해당하면은 일단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2번 봅니다. 16층 이상 건축은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을 해요. 2번 16층 이상인 건축은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을 해요. 그 건축의 용도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1번 봅니다. 1번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즉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용도에 해당하면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정도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을 되죠.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용도에 해당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6천 정도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을 돼요. 예를 들면은 자, 동그라미 1번 문화 및 집회시설 첫 글자 문 동그라미 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종교시설 종 동그라미 종교시설 동. 그 다음에 판매시설 판동네 문종판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시설 여동그라미 합니다. 여객용시설 여동그라미. 그리고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종동그라미다. 여종 그리고 관광숙박시설 관동그라미다. 관광숙박시설 관동그라미에서 문종판 여종관. 건축물의 용도가 문종판이나 여종관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이 6개의 용도 중 한 개에 해당하면서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그렇죠.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이 됩니다. 문종판, 여종관. 다중이용 건축물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446페이지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은 잠시 휴식 후에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